안녕하세요. 더 리더입니다. 오늘 함께 할 책은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이 작품은 재즈 시대로 알려진 1920년대의 미국을 묘사한 소설로 미국 문학을 넘어 세계 문학을 빛내는 위대한 작품으로 현재까지 찬란히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즈 시대는 1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1919년부터 월스트리트의 금융가가 붕괴한 1929년까지 1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미국 재즈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은 기계의 시대라는 점입니다. 전기, 전화, 자동차 등이 등장해 인간의 삶을 더욱 다채롭고 풍성하게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당시 사람들은 파티, 여가, 해외여행 등을 즐기기 시작했죠. 위대한 개츠비에도 자동차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동차 운전과 사고는 이 소설의 핵심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소설은 자동차 사고로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소설에서 자동차는 흥청망청하다가 파국을 맞이하는 재즈 시대의 상징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 소설에선 다양한 상징을 매우 능수능란하게 사용합니다. 빛, 색채, 냄새 등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상징들이 배치되고 그 의미를 발견하는 재미가 매우 큰 소설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1장에서 개츠비는 초록색 등불을 응시하고 그런 개츠비를 화자닉이 바라봅니다. 제9장에서는 밤하늘의 별을 응시하는 닉이 등장합니다. 이 두 장면의 닉의 시선을 비교하며 읽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책의 화자인 캐러웨이라는 이름도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캐러웨이라는 이름을 파자하면 carried away입니다. 즉, 개츠비에게 매혹된 사람이라는 의미죠. 따라서 닉 캐러웨이는 개츠비에게 매혹되어 그의 일대기를 기록하기로 마음먹은 자가 됩니다. 닉의 관점과 서술 구조에 의해 비로소 평범하다고 볼 수 있는 개츠비가 위대한 인물로 전환됩니다. 개츠비가 비록 소설의 주인공이긴 하지만 닉이 개츠비의 위대함의 배경과 이유를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닉은 소설의 처음에 개츠비가 멋진 인물임을 말하고 소설의 맨 마지막에 다시 그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자신이 개츠비에게 매혹된 과정을 완결합니다. 소설에서 개츠비는 데이지를 깊이 사랑합니다. 한편으론 데이지라는 인물의 속물근성을 잘 알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돈 냄새가 가득하다. 그러나 개츠비는 자신의 꿈과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열정 때문에 데이지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리스 신화의 주인공처럼 말이죠. 그런 개츠비의 모습에 누군가는 공감하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대체 뭐가 위대한 개츠비냐며 빈정대는 사람들도 많죠.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개츠비의 장례식에 참석한 올빼미 안경의 개츠비를 향한 불쌍한 놈이라는 논평처럼 말입니다. 반면 닉은 동네 소년이 개츠비 저택에 휘갈겨 놓은 욕을 구두바닥으로 박박 지워버립니다. 소설을 끝까지 읽은 여러분은 어떤 인물에 공감을 하게 될까요? 저는 닉 캐러웨이의 시선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닉에게 개츠비는 불쌍한 놈이 아니라 미국의 원형적 꿈을 상기시키는 열정적인 인물로 비춰집니다. 지극히 현실주의자인 자신과는 다르게 사랑에 대한 열정을 품고 사는 청춘의 꿈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소설 마지막 부분에서 닉은 해변으로 나가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꿈을 찾아 신대륙으로 건너온 건국의 아버지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츠비의 꿈과 사랑이 재즈 시대에 들어와서 왜곡된 아메리칸 드림의 원형임을 확인합니다. 우리 모두 꿈과 사랑이 소중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갇혀 젊음과 사랑과 꿈보다는 황금과 돈과 섹스만을 더 귀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뿐이죠. 영원한 젊음도 없고
영원히 깨지지 않는 황금 구슬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개츠비가 가슴에 품은 꿈과 사랑이 특별하고 멋지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엔 전 생애를 걸고 돌보고 사랑해준 존재가 있나요? 개츠비가 던진 질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답을 할 시간인 듯 합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내일 더 빨리 달리면서 더 멀리 팔을 내뻗을 테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화창한 아침에 그렇게 우리는 바다의 흐름을 거스르는 배처럼 끊임없이 과거로 밀려가면서 동시에 앞으로 나아간다. 그럼 본문 낭독 시작합니다. 위대한 개츠비, 스콧 피츠제럴드, 이종인 옮김, 출판, 현대지성, 제1장. 내가 아직 어리고 마음이 물러서 감정에 휘둘리던 시절, 아버지는 내게 한 가지 조언을 해주었다. 이때껏 나는 그 말씀을 늘 마음에 되새겨왔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어질 때면 이걸 기억하도록 해. 세상 모든 사람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은 혜택을 받은 건 아니라고 말이야. 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았지만 우리 부자는 언제나 과묵한 방식으로 남다르게 소통해왔고 나는 아버지의 말씀에 훨씬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일까 나는 남들에 대한 판단을 다소 유보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이런 습관 때문에 성격이 괴팍한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몹시 따분한 사람들의 희생자가 되기도 했다. 비정상적 심성을 지닌 사람들은 이런 특성을 재빨리 알아보고 내게 자주 들러붙었다. 그들은 정상적인 사람에게서 그런 버릇을 발견하면 더욱 찰싹 들러붙는다. 그래서 나는 대학 시절에 정치적 인물이라는 부당한 비난을 받았다. 내가 별로 친하지도 않은 행동이 거친 녀석들의 속사정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그런 비밀을 토로하도록 유도한 적은 거의 없었다. 도리어 상대방이 아주 비밀스러운 사안을 곧 내게 말할 것 같다는 분명한 조짐을 예감하면 나는 일부러 피곤해서 자는 척, 다른 일로 바쁜 척,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경박한 사람인 척했다. 사실 젊은 사람들의 솔직한 고백 혹은 그들이 그걸 털어놓는 방식이라는 게 통상 남들의 사건을 베꼈거나 몇몇 내용을 은폐해서 온전한 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남들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습관은 나에게 무한한 희망을 안겨준다. 아버지가 이미 고상한 체하며 조언했고 나 또한 같은 태도로 내심 반복하는 바는 이런 것이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근본적 예절 감각을 남들과 똑같이 부여받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 뭔가 놓치게 되는 걸 지금도 약간 아쉬워한다. 이런 관용의 정신을 자랑스럽게 말해놓았으니 이제 거기에도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의 행동은 단단한 바위에 기초를 두기도 하고 축축한 습지를 밑바탕 삼기도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런 기초 혹은 밑바탕 따위는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지난해 가을 동부에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항구적으로 똑같은 제복을 입고 일종의 도덕적 차렷 자세를 취하길 바랐다. 나만 특별히 인간의 마음을 차별적으로 들여받아주는 소란스러운 탐험을 사양한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의 제목으로 나오는 개츠비만은 그런 반응에서 제외된다. 개츠비는 내가 노골적으로 경멸하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인간의 성품이 성공적인 제스처들의 묶음이라고 할 수 있다면 개츠비에게는 참으로 멋진 구석이 있었다.
그는 인생의 가능성에 관해 놀라울 정도의 감수성을 갖고 있었다. 마치 16,000km 밖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진동을 감지할 정도로 예민한 기계의 성능과 비슷한 이 감수성은 창의적 기질이라는 용어 아래 미화되는 평범한 민감함과는 무관했다. 그것은 희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놀라운 재주였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런 낭만적 기질을 발견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정말로 그런 사람을 다시 만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개츠비는 결국 괜찮은 사람으로 판명되었다. 내가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한 인간적 슬픔이나 숨이 찰 정도의 환희에 잠시 관심을 놓아버린 것은 개츠비를 희생제물로 삼은 자들, 그의 꿈을 뒤쫓으며 표류하던 그 지저분한 먼지들 때문이었다. 우리 집안은 이곳 중서부 도시에서 3대에 걸쳐 이름이 알려졌으며 꽤나 부유했었다. 캐러웨이 집안은 일종의 문벌을 형성했고 버클루 공작의 후손이라는 말도 있었다. 그러나 집안을 실제로 일으킨 분은 나의 큰할아버지였다. 그분은 1851년에 이 도시에 정착했다. 큰할아버지는 남북전쟁 때 대리인을 보내고 철물 도매상을 시작했는데 나의 아버지가 가업을 이어받았다. 큰할아버지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나는 그분과 비슷하게 생겼다는 말을 들었다. 특히 아버지의 사무실에 걸려있는 그분의 초상화 속 냉정한 분위기를 닮았다고 했다. 나는 아버지보다 25년 늦은 1915년에 뉴 헤이븐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했고 그 후 위대한 전쟁이라는 때늦은 게르만족의 대이동에 참가했다. 나는 그 반격의 행위를 즐기고 약간 들뜬 채로 귀국했다. 예전에는 세상의 중심이라 생각했던 중서부가 귀국 후에는 거친 변두리처럼 보였다. 나는 동부로 가서 채권 업무를 배우기로 결심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채권 사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 한 명쯤은 충분히 받아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숙모와 숙부들은 마치 내가 진학할 예비학교를 선택하는 것처럼 말들이 많더니 마침내 아주 심각하면서도 망설이는 표정으로 뭐 좀 그렇다면 가야겠지?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1년 더 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동의했다. 그리하여 여러 번 연기된 끝에 나는 1922년 봄 동부로 갔다. 당시에는 그곳에 아예 눌러앉을 계획이었다. 우선 그 도시에서 방을 구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했다. 마침 사무실에 한 젊은이가 도시 외곽 어떤 마을에 함께 집을 얻자고 제안했다. 따뜻한 계절인데다 잔디밭이 넓게 펼쳐지고 나무들이 정겹게 늘어선 시골에서 막 올라온 내게는 구미가 당길 만한 계획이었다. 그는 비바람에 손상되어 더러워진 허술한 집을 찾아냈고 월세는 $80였다. 그런데 입주를 앞두고 그가 워싱턴으로 발령을 받는 바람에 나 혼자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내 곁에는 개 한 마리, 구닥다리 자동차 다찌 한 대, 그리고 핀란드인 파출부가 전부였다. 그녀는 침실 청소와 아침 식사 준비를 해주었는데 종종 전기난로 위에 몸을 숙이고 핀란드 격언을 중얼거렸다. 하루 이틀쯤 외롭게 보내던 어느 날 아침, 나보다 늦게 이사 온 듯한 남자가 길에서 나를 불러 세웠다. 웨스트에그 마을까지 어떻게 가야 합니까? 그는 길을 몰라서 난처한 듯 보였다. 나는 길을 가르쳐 주었다. 그런 후 걸어가다 보니 더 이상 외로움이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안내자, 길 찾는 자, 원래부터 정착해 살던 자가 되어 있었다. 비록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가 내게 이 동네의 시민권을 부여해준 셈이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나뭇가지마다 잎사귀들이 푸르게 피어났다. 마치 장면이 획획 바뀌는 영화 속에서 벌어지는 일 같았다. 다가오는 여름과 함께
인생이 다시 시작되리라는 익숙한 확신이 들었다. 우선 읽어야 할 책이 아주 많았다. 싱싱한 숨결을 안겨주는 공기를 마시며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 하는 문제도 있었다. 나는 금융업, 채권, 투자증권에 관한 책을 연합은 권 샀다. 그 책들은 조폐국에서 막 나온 돈처럼 적색과 황금색으로 반짝이며 내 서가에 꽂힌 채 미다스, 모건, 메세나 등의 부호들만이 알고 있는 반짝이는 황금의 비밀을 약속해 주었다. 게다가 나는 그 외에도 많은 책을 읽겠다는 고상한 목표를 갖고 있었다. 나는 대학에 다닐 때 문학을 좋아했다. 어느 해에는 예일 뉴스라는 학교 신문에 아주 엄숙하지만 내용은 뻔한 사설을 쓰기도 했다. 이제 나는 그 모든 지혜를 내 생활 속으로 가져와 아주 소수의 전문가, 즉 원만한 성품의 인간이 되려고 애썼다. 이것은 단지 종이 위 격언에 그치지 않는다. 아무튼 인생이란 하나의 창문으로 내다볼 때 더 큰 성공의 관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이상한 동네에 집을 한 채 빌리게 된 것은 정말 우연한 일이었다. 그 집은 뉴욕에서 정동으로 뻗어나간 작지만 소란스러운 섬에 있었다. 그곳에는 자연이 만들어낸 여러 진기한 지형 중에서도 특히 괴상하게 생긴 두 땅이 있었다. 뉴욕시에서 32km 정도 떨어진 곳에 거대한 달걀 같은 두 반도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작은 만이 흘러들었다. 두 반도는 서반구에서 가장 잘 길들여진 소금물 덩어리인 롱아일랜드 해협이라는 거대한 뒤뜰을 향해 비쭉 나와 있었고 그 사이를 파고든 작은 만은 뒤뜰에서 갈려나온 지류였다. 두 반도는 온전한 타원형이 아니라 서로 맞닿는 부분이 콜럼버스 이야기에 나오는 달걀의 깨진 밑바닥처럼 납작했다. 생김새가 워낙 비슷하다 보니 갈매기들은 이곳을 날아갈 때마다 경탄했을 것이다. 그러나 날개 없는 인간들이 볼 때 형체와 크기를 제외하면 두 반도가 모든 점에서 아주 다르다는 게 좀 더 흥미로웠다. 나는 웨스트에그에 살았다. 두 반도 중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좀 떨어지는 동네였다. 이러한 묘사는 다소 피상적이어서 두 동네 사이에 괴이하고 약간 음산하기까지 한 차이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다. 달걀형 반도의 맨 끝에 자리한 우리 집은 롱아일랜드 해협에서 불과 50m 떨어져 있었다. 게다가 한 시즌당 임대료가 12,000 혹은 15,000달러나 되는 두 저택 사이에 아주 옹색하게 들어서 있었다. 오른쪽 저택은 어느 뭐로 보나 아주 거대한 집으로 프랑스 노르망디의 어느 시청 건물을 본뜬 것이었다. 저택 한쪽에 있는 타워는 담쟁이 동굴의 수염이 가느다란 것으로 보아 최근에 세운 듯했고 대리석 실내 수영장이 있었으며 잔디밭과 정원이 무려 16만 제곱미터나 되었다. 그곳이 개츠비의 저택이었다. 아니, 당시에는 개츠비를 알지 못했으므로 그런 이름을 가진 신사가 사는 집이었다고 해야 옳다. 내 집은 그곳에 썩 어울리지 않았으나 워낙 작아서 눈에 띄지도 않았다. 아무튼 나는 롱아일랜드 해협을 환히 내다볼 수 있었고 이웃저택을 부분적으로 볼 수 있었으며 백만장자들을 가까운 이웃으로 두었다는 정신적 위안을 월세 80달러에 누릴 수 있었다. 작은 만 바로 건너편에 자리 잡은 인기 많은 이스트에그 동네에는 하얀 궁전 같은 건물들이 해변을 따라 반짝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부터 기록하려는 그의 여름의 역사는 내가 차를 몰고 톰 뷰캐넌의 집으로 가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된 그날 저녁부터 시작되었다. 데이지는 나의 팔촌 여동생이고 톰 뷰캐넌은 대학 때 알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는 1차 세계대전 직후 시카고에서 데이지 부부와 이틀을 함께 보낸 적이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여러 운동에 재능이 있었고
뉴 헤이븐 미식축구팀에서 엔드로 뛸 때는 가장 강력한 선수로 전국적인 명성을 날렸다. 이미 21살에 한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은 터라 그 후에는 모든 게 내리막길처럼 보일 정도였다. 그 집안은 엄청난 부자였는데 대학 시절에 돈을 물수듯 써서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했다. 시카고에서 동부로 이사온 방식도 혀를 찰 만큼 사치스러웠다. 그는 시카고 교회에 있는 레이크 포레스트에서 폴로 경기용 조랑말을 몇 필이나 가지고 왔다. 내 또래 남자가 그 정도로 엄청난 부자라니 좀처럼 믿어지지 않았다. 왜 뷰캐넌 부부가 동부로 왔는지 나도 모른다. 부부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프랑스에서 1년을 보낸 다음 부자들과 어울려 폴로 경기를 하며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다. 이 지역에 눌러앉아 살려고 해요. 데이지는 전화로 그렇게 말했으나 나는 믿지 않았다. 내가 데이지의 속마음을 들여다본 건 아니지만 톰은 항구적으로 이리저리 떠돌아다닐 법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다시 느낄 수 없는 미식축구 경기의 소란스러운 흥분을 다소 아쉬워하면서 말이다. 그리하여 어느 따뜻한 미풍이 불어오는 저녁에 나는 이스트에그로 차를 몰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오래된 두 친구를 만나러 갔다. 그들의 집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화려했다. 쾌활한 적색과 백색의 조지 왕조 식민지 시대 저택으로 작은 만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잔디밭은 해변에서 시작하여 해시계, 벽돌 산책로, 햇볕을 받아 반짝거리는 정원을 뛰어넘어 저택의 현관 앞까지 뻗어 있었다. 그리고 바로 집 앞까지 와서는 마치 여태까지 달려온 가속도를 이기지 못하겠다는 듯이 밝은 담쟁이 덩굴로 변하여 저택의 옆면을 기어올랐다. 저택 전면을 한 줄로 가로지르는 프랑스풍 창문들은 햇빛을 반사하며 황금빛으로 빛났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오후를 향해 양팔을 벌리듯 활짝 열려 있었다. 그리고 승마복을 입은 톰 뷰캐넌이 저택 현관에서 두 다리를 벌리고 서 있었다. 톰은 뉴헤이븐 시절부터 쭉 변화를 거듭했다. 그는 이제 다망색 머리카락에 건장한 30살 남자가 되어 있었다. 인매는 다소 냉정하면서도 오만한 분위기를 풍겼다. 번들거리는 거만한 눈빛이 얼굴 전체를 지배했고 늘 앞을 향해 공격적으로 나아가려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약간 여성적 분위기의 승마복조차도 그 강인한 몸집의 엄청난 힘을 감추지 못했다. 굵은 장단지는 반짝거리는 승마부츠를 가득 채워 맨 윗부분 끈이 터져나갈 지경이었다. 그가 어깨를 돌릴 때면 얇은 상의 아래에서 거대한 근육덩어리가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다.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신체였고 상대방을 위압하는 몸이었다. 약간 걸걸하고 허스키한 테너톤 목소리는 어느머로 보나 녹록지 않고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인상을 더욱 강조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상대방을 아들쯤으로 여기는 아버지 같은 분위기가 약간 배어 있었다. 심지어 그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런 분위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예일대학교 시절에는 그의 뻔뻔하고 오만한 태도를 아주 싫어하던 사람들도 있었다. 대학 시절에 그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보였다. 내가 너보다 더 강하고 더 사내답다는 이유만으로 이 문제에 대한 내 의견이 결정적이라고 보지는 마. 그와 나는 같은 교내 비밀 서클 소속이었다. 서로 친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었다. 저 친구는 나를 인정해주면서 동시에 내가 자기를 좋아해주길 바라고 있군. 우리는 햇빛이 환한 현관에서 몇 분간 대화를 나누었다. 여기다 멋진 집을 마련했지. 그는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주위를 태연히 돌아보면서 말했다. 그는 나의 한 팔을 잡고 몸을 돌리면서 널쩍하고 평평한 손바닥으로 현관 앞 풍경을 한번 휘저어 보였다. 그의 손짓 아래에서 지면 아래로 약간 가라앉은 이탈리아풍 정원, 얼얼하고 달콤한 향기를 내뿜는
장미들이 심긴 4,000제곱미터의 땅, 해변의 밀물에 가볍게 흔들리는 앞쪽 코 부분이 뭉툭한 모터보트 등이 드러났다. 이 집은 원래 석유재벌 드메인의 것이었어. 그는 내 몸을 정중하지만 급작스럽게 돌려세웠다.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지. 우리는 천장이 높은 복도를 지나 밝은 장밋빛 공간으로 들어섰는데 그 공간은 양쪽 끝에 달린 프랑스풍 창문을 통해 집 내부로 연결되었다. 창문들은 약간 열려 있었고 집 안까지 들어온 듯 자라난 싱그러운 잔디를 배경으로 하얗게 반짝거렸다. 산들바람이 방 안으로 불어와 커튼의 한쪽 끝을 안으로 밀어넣는가 하면 다른 끝을 하얀 깃발처럼 밖으로 내밀면서 웨딩케이크 장식처럼 천장 쪽으로 비틀어 올렸다. 그러자 커튼의 그림자가 와인 빛깔의 양탄자 위에 파도처럼 물결쳤는데 바다에서 해풍이 수면 위에 그림자를 남기는 것과 비슷했다. 방 안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물체는 엄청나게 큰 소파뿐이었다. 거기에 젊은 여자 둘이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붕 뜬 채로 고정된 커다란 기구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았다. 둘 다 하얀 옷을 입고 있었다. 물결치면서 펄럭거리는 그들의 드레스는 기구를 타고 집 주위를 잠시 동안 비행하다 바람에 날려 방금 방 안으로 들어온 듯했다. 나는 커튼이 휘청거리고 펄럭거리는 소리, 벽에 걸린 그림이 약간 달가닥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곳에 몇 분간 서 있었던 것 같다. 이어 톰 뷰캐넌이 뒤쪽 창문들을 쾅하고 닫아버리자 방 안에 갇힌 바람이 방 주위로 황급하게 퍼져나가다가 사라졌고 커튼과 양탄자, 두 연이 타고 있는 기구는 천천히 방바닥으로 내려앉았다. 두 여인 중 젊어 보이는 쪽은 안면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소파의 한쪽 끝에서 몸을 쭉 펴고 앉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으며 턱을 약간 쳐들었는데 곧 떨어질 것 같은 보이지 않는 물체를 턱 위에 올려놓고 가까스로 균형을 잡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 그녀는 나를 곁눈질로 보았을 텐데도 전혀 티를 내지 않았다. 나는 그런 모습에 놀란 나머지 불쑥 방 안으로 들어와 미안하다고 말할 뻔했다. 다른 여자는 데이지였다. 그녀는 나를 알아본다는 표정으로 몸을 앞쪽으로 약간 기울이면서 일어서려 했다. 그리고 곧바로 웃음을 터뜨렸다. 어리석으면서도 매혹적이고 풋풋한 웃음이었다. 나 또한 따라 웃으며 방 안으로 들어섰다. 오빠, 난 행복으로 온몸이 마비되어 버렸어. 그녀는 다시 웃음을 터뜨렸고 마치 뭔가 아주 재치 있는 말을 하려는 듯 내 손을 잠시 잡고서 내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마치 그녀가 이 세상에서 제일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나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게 그녀만의 독특한 표현 방식이었다. 그녀는 아까 턱 위에 가상의 물건을 올려놓고 균형을 잡던 여성이 베이커라고 나지막하게 말했다. 아무튼 베이커 양은 입술을 달막거렸고 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으나 거의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미세한 반응이었다. 이어 그녀는 머리를 뒤쪽으로 획 젖혔다. 그녀가 균형을 잡고 있던 보이지 않는 물체가 약간 궤도에서 벗어나 겁을 먹은 것 같았다. 또다시 사죄의 말을 하고 싶은 간지러움이 내 입술에 몰려왔다. 나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자족의 동작이나 태도를 보면 놀라서 찬사를 보내고 싶어진다. 나는 팔촌 여동생을 돌아보았고 그녀는 낮고 매혹적인 목소리로 내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는 귀가 계속 위아래로 울림을 따라가야 하는 부류였고 각각의 말은 결코 연주되지 않는 음표의 배열 같았다. 그녀의 얼굴은 슬프면서 사랑스러웠다. 얼굴에는 밝은 두 눈과 밝은 열정의 입 등 밝은 것들이 있었고 목소리는 어떤 흥분의 기운이 있었다.
과거에 그녀를 좋아했던 남자들이라면 잊어버리기 어려울 법한 느낌이었다. 뭐라고 할까? 노래하는 듯한 강요였고 들어달라는 속삭임이었으며 그녀가 지금껏 즐겁고 흥분되는 일을 해왔는데 바로 다음 순간에도 그런 즐거움과 흥분이 여전히 기다릴 것이라고 약속하는 목소리였다.